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과 신속통합기획팀장 손소희라고 합니다. 예, 저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한데 주민분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면서 좀 이렇게 춥다고 느꼈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되게 뜨거운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저를 쳐다보시는 시선도 그렇고 또 이 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신속통합기획 하니까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때,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의 정체가 뭘까? 그리고 이거를 하면 우리 재건축이 더 빨리 갈 수 있나 정말? 그리고 혹시 너무 과도한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 그것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시고 고민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쉽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올바른 결정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없던 제도는 아니고요. 원래 2019년에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는 도시건축혁신방안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 내용 안에 공공기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공기획이라는 게 정비계획 수립 전에 공공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고 다양한 분야의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했습니다. 시범 사업들을 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지금의 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조금 더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동안에 과거에 추진했던 공공기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기준에 대해서 사실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공공성이 강화됐었던 시기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역에 대한 기준, 서울시 전역에 대한 재건축과 재개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런 기준들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약간의 그 강박 이런 게 살짝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사업지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맞는 도시의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공공기획이라는 것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저희의 정책 기지를 좀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저희 서울시에서 적용됐었던 도시계획 규제가 좀 엄격하고 경직되게 운영됐었다면 신속통합기획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계획 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절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의 공공기획은 사업 추진 절차를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 자체를 제도 개선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공기획은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그대로 다 가면서 이제 공공에서 가이드라인을 미리 줘서 빨리 가려고 노력하는 약간 그런 차원이었다면 신속통합기획은 아예 절차 자체를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속통합기획이 도입이 되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절차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들을 하나씩 개선을 해보자라는 것을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절차적으로도 간소화됐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 제한 부분에 대한 검토인데요. 아마 많이 이제 어려움을 느끼셨겠지만 그동안의 주민 제한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이제 제출을 하시면 그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건 이렇게 조정해주세요. 라고 이제 의견이 훨씬 나가는데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야 서울시에서 말하는 거를 우리가 반영을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안들을 서울시에서 직접 내보내겠다. 이게 이제 신속통합기획의 세 번째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맞춤형 지원, 지역 특성에 맞다라는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공공성만 너무 강조돼서도 안 되고 또 사업성만 너무 강조돼서도 안 되고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조화를 가지고서 정비계획, 도시계획이 실될 수 있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계획이 실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절차를 빨리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속통합계획을 적용을 받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건축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두 가지를 드리는데요. 도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정비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때 필요한 토지용이라던가 개발 밀도라던가 높이라던가 그 지역에 맞는 기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고요. 건축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설계자 선정은 다 주민분들이 하시지만 그 설계자가 선정됐을 때 이 지역에 필요한 그 스카이라인이라든가 통로축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든가 건축 배치를 이런 식으로 연도형 카메라를 넣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그 도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한 건축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지침 이것들을 제공하는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는 과정에서 전 과정을 저희가 절차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점검하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속통합계획의 세 가지 전략은 더 유연한 계획 기준, 신속한 계획 결정, 더 혁신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규제를 유연화한다고 하니까 유연화가 뭐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아마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사례를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압구정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2종 7층 주거지역을 좀 그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주변 지역에 영향이 없다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35층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35층 규제가 저희 서울 플랜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는 주거지역에서는 35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라는 법정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계획 기준이 서울시 전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세권에 있거나 평지에 있거나 주변 지역하고 별 영향이 없는 경관선에 영향이 없는 지역도 반드시 35층이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35층 규제도 주변 지역에 영향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35층이 아니라 50층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변 지역에 영향이 굉장히 많고 산 밑에 있고 굉장히 구름지고 이런 지역은 35층이 아니라 20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35층 규제 같은 규제 그리고 또 한강변에 있는 15층, 한강변 첫 주동은 15층으로 지어야 된다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기준 이런 높이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공일 복합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잠실 5단지를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잠실 5단지가 중주거 지역을 일부 변경하는 거 역세권 지역을 용도 상향을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사업이 못 가고 그것을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역세권 아파트는 그럼 그냥 주거지역이어야 되냐, 3종 주거지역이어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서울시에서 역세권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역세권 굉장히 기반시설이 양원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개발 밀도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효율이 낮은 토지형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주민분들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역세권에 접한 가까운 부지 일부 정도는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면서 밀도도 많이 가져가고 주거뿐만이 아니라 역세권의 기능에 맞는 다양한 그 복합 기능들을 넣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우리 재건축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공공시설의 일체적 활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많은 이제 단지에서 보면 단지가 굉장히 슈퍼블럭으로 큰 단지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제 도로 같은 것들을 낸다거나 공원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도로를 내게 되면 도로가 양쪽 단지를 근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지가 양분돼서
주민분들이 힘들어하시죠. 너무 계획 실천도 힘들고 이제 단지 컴퓨터를 깨질까봐 우려도 하시고. 근데 도시적으로 보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연결하는 길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길을 내라고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이 나온다.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를 내고 그 지하는 아무도 못 썼어요. 민간에서 못 쓰죠. 도시계획 도로는 공공시설로만 써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규제 운영하는 방식인데 공공의 입장에서는 도로가 나면 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내더라도 지하 부분은 뭐 주차장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연결통로 같은 것들을 다 연결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공공시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기부 체납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부 체납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기부 체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기반료를 더 받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필요한 이 지역이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부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해져서 굉장히 도로 같은 것도 여건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공공시설을 기부 체납 공공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에 기여하고 공공에 기여하는 만큼 그거를 용적률 인센티브로 환원받아서 이제 같이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죠. 근데 그동안의 기반시설 기부 체납을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주민분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실 때 우리는 이런 공공시설을 이렇게 넣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서울시에 올렸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보류된 거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그럼 또 이거 아니라 그러면 다시 보류해서 수정하고 이게 이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 기부채납 통합관리, 수요 공급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를 최근에 구축을 해서요.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수요를 사전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그린 기간이 증가하는 게 수요 조사를 하고 이거를 반영해서 위원회에 가게 되면 시행착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신속한 계획 결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압구정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아마 많은 단지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지구단위 계획 용역 발주하고 수립하는데 2, 3년째 금방 지나가죠.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 그동안 멈춰져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불합리한데 그것들을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먼저 보낼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정비계획을 먼저 보낼 수 없는 게 지구단위 계획, 상위 계획에 대한 마스터 플랜, 도시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데 개별 단위만 먼저 갔다가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을 때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제안하시는 정비계획에서는 주민분들이 그 서울의 도시계획을 알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제안하시는 정비계획을 가지고는 지구단위 계획을 건들지 못하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끝나고 정비계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신속통합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 서울시에서 계획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 중에도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서로 봐가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부서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함께 모여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자, 이건 이렇게 하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과 정비계획이 동시에 수립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절차가 빨라진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 특별공과라고 제가 써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마 정비계획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는데 보류돼서 다시 조정하고 또 보류돼서 다시 조정하고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정비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장을 갖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관련위원회 위원분들의 사전장을 다 받거든요. 보통 한 개 사업이 진행하는데 5, 6번 이상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 과정에서 하나의 쟁점이 생길 때마다 위원분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그것들을 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다가 보류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다 조정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한 번에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속통합계획은 사전에 미리 다 보고 많은 내용들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분들이나 위원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는데 30명이 있는 위원회에 과연 올리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30명의 도시계획 위원분들이 계신 이유가 사실은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이고 도시계획은 도시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역사, 문화, 또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 또 언론에 대한 부분들, 뭐 정치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이 얽혀져 있는 게 이 도시계획에 대한 정비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정비계획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당연히 자기 분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약간씩은.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그 30명의 의견을 서로 맞추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비계획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30명 사전에 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사전에 다 미리 봤는데 30명이 있는 위원회에 올려서 또 의견 충돌을 나는 것을 조절해가면서 하는 것들이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금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 주택 공급의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사업이 갈 수 있게끔 할까 고민하다가 10번 문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0번 문가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인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을 내려받은 소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도통합계획을 통하게 되면 30명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7명에서 9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그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의견 충돌도 적어질 거고요. 사전에 미리 본 계획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시인데요. 아마 이제 정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외국에 얘기하는 것들 보면 도시계획, 정비계획 결정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건 굉장히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정비 사업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건축심의도 해야 되고 교통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재해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단계의 각종 영향평가위원회가 많은 개는 8, 9개까지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단의 위원회에서 했던 결정사항들을 다시 검토하게끔 만드는 위원회 의견이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에서 여기는 33층까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환경 쪽의 파트에서 관점에서 보니까 여기는 33층이 아니라 30층까지만 돼야 된다거나 이쪽은 이제 통경축을 원래 없었던 통경축을 환경 쪽에서 만들려고 한다거나 또 반대의 경우 이렇게 굉장히 그 영향평가위원회나 사업시행 인가단계의 심의들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신속통합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다 보기 때문에 기획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분들만 모시는 게 아니라 건축위원회분들, 교통, 환경, 각종 영향평가위원회 위원분들을 모셔서 사전에 검증을 받고선 올리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각 위원회, 영향평가 단계에 있는 각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좀 너무 오래 걸릴 비효율이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속통합계획을 하게 되면 이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있는 이 심의위원회를 통합심의를 하는데 뭐 전체 다 통합심의를 하면 좋겠지만 전문가들의 뭐 역량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건축, 교통, 환경 이 세 가지만큼은 통합심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서울시의 그 제도 개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은 5만 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건축, 교통, 환경 3개에 대한 통합심의가 가능합니다. 건축, 교통 2개에 대한 통합심의가 가능합니다. 5만 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예, 5만 제곱미터, 그래서 5만 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건축하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5만 제곱미터 미만은 통합심의를 할 수 있지만 5만 제곱미터 이상은 통합심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5만 제곱미터 미만은 건축교통환경 3개 위원회가 통합심의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5만 제곱미터 이상은 교통은 통합심의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5만 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건축하고 환경만 통합심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 서울시 조례를 좀 개정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건축교통환경에 대한 통합심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5만 제곱미터 미만은 조례만 개정하면 바로 통합심의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고요. 환경, 5만 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교통 관련된 것들도 좀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전체를 다 통합심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이제 통합심의가 가능하게끔 도정법 개정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의 통합계획, 그다음에 수권분과 그리고 통합심의 이 3가지가 패키지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사업 속도가 빨리 단축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는 특별분과를 통해서 계획 수립하는 도시계획 결정 과정은 한 2분의 1로 단축이 되고, 도시계획 결정 끝난 다음에 아마 주민분들이 설계자도 선정하시고 조합도 설립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지만 우리 압구정구역은 이미 조합도 다 설립되시고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 설계만 바로 진행을 하시면 건축 교통 환경이 통합심의 가게 되면 또 그 사업 시행 인가 기간도 2분의 1로 단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마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다 좋은 것만 있는데 그럼 서울시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서울시에서 원하는 공공성이라는 건 과연 뭐냐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거예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계획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임대주택부터 요구한 기준에 따라서 기부 체납을 더 어려워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기부 체납과 임대주택은 법적 기준에 따라서만 운영이 되게 되고, 임대주택은 법에서 정한 대로 용적률을 더 받고 싶으면 증가용적률의 반을 이렇게 하게끔 그런 법적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을 더 받는 게 아니라면 서울시에서 바라는 공공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저희는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의 공공성이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조성 기준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공성 있는 계획을 유도를 해왔고요. 그 기준들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계획이 아닌 일반 단지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 기준이라는 것을 보면 너무 큰 블럭은 안 된다. 블럭은 잘게 쪼개서 주변 지역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블럭을 슈퍼블럭을 지향하는 내용, 또는 역사 문화 보존에 대한 내용들, 또 지역 맥락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 기존의 서울시에서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요건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 서울시는 조금 약간 디자인의 감성적인 디자인의 원칙 5가지를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이 좀 감성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압구정처럼 한강변에 위한 단지는 수면 중심으로 좀 공간구조가 개편됐으면 좋겠다. 또 이제 쉼터로서의 제3 영역을 만든다거나,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용을 도입하려거나, 또 아파트 간의 경계를 허문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공성 요소로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근데 신속통합기획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미리 말하면 신속통합기획이든 일반 사업이든 이 디자인에 대한 요소, 공공성에 대한 요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저희가 전체 사업에 적용을 받습니다만, 저희 신속통합기획을 할 때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과 같이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고요. 아마 내용들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게 뭐지 이러실 수 있는데, 지역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지역은 이 5가지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 수변 중심 구도로 도시 문화를 재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구역은 또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형을 도입하는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이템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맞춰 나갈 예정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구들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설계 전문가들이 같이 지원을 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훌륭하신 건축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신속통합 계획을 하시게 되면 그런 공공건축가 분께서 참여하셔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주실 거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주민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사업 대상 및 절차인데요. 일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하는 데 대해서 허들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거정리수주제가 폐지되면서 3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신속통합 기획으로 한다라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지만 재건축 사업은 이미 정비 계획을 하기로 결정된 단지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원하시면 신속통합 계획을 원칙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또 주민분들이 원하신다는 게 얼마만큼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드실 수가 있는데 아마 조금 단지별로 상황들이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조합이 계신 데도 있을 거고 조합이 없으신 데도 있을 거고 단지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구청하고 이제 주민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이 지역에서는 이 정도의 주민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신속통합 계획을 해도 되겠다라고 구청에서 판단을 하시면 구청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 압구정 상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조합대의원의 의견이라던가 조합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의견을 맞추셨다 싶으면 구청하고 상의하셔갖고 이제 신청 절차를 밟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이 저희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도 아직도 이제 공공재건축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원래 이게 공공계획이었기 때문에 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속통합 계획과 공공재건축은 아예 다른 사업입니다.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SH공사나 LH공사와 같이 참여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그런 제도고요. 저희 신속통합계획은 사업 시행에 서울시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계획과 절차만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업 시행 당일 주민분들이 하시고요. 정비계획 수립도 주민과 자치로 같이 만드시고요. 건축계획 수립도 주민이 설계자를 선정하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고 시공사 선정도 주민들이 하십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계획과 사업 절차를 지원하는 게 저희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신속통합 계획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를 하시고 저희 시에서 이걸 하기로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이제 자문단도 구성을 하고 그 이후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설계 계획 단계에서는 계획을 지원하고 전체 심의 단계에서는 위원회하고의 소통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 신속통합 계획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공동주택 지원과의 팀장님하고 제가 같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지원과 재건축정책 부장입니다. 지금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신 우리 신대팀장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 역할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 신속통합팀에서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의 콘텐츠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압구정 기구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진행상 프로세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는 저희가 이제 소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셨는데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를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주십니다.
이게 요번에서 하는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저렇게 하겠다면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개입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면 신속통합계획을 서울시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법에 근거하거나 뭐 이런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장의 권한 내에서 하는 사항이고, 다만 아까 이제 신속통합계획에 통합심의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심의 부분, 건축, 환경, 교통, 그다음에 경영평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중앙부처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까 우리 신일 팀장이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건의를 했고 중앙국토부에서도 그 통합심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마 늦어도 올 12월에는 법령 개정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지금 현재 그 통합심의 절차가 조정법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까 공공재건축하고 공공재개발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는 그 통합심의가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속통합계획도 거기에 근거해서 법령을 개정하기로 국토부랑 충분히 협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쪽이 열심히. 네, 말씀 다 들었고요.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신속도는 다 장점만이더라고요. 이거 받아서는 아무도 없겠죠. 근데 이게 과연 정권이 바뀐다면, 물론 오선식이 되기를 다 바라지만은, 사실 만약에 바뀐다면 다시 또 오선식으로 갈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고, 한 가지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년째 계속 냈는데 시에서는 한 번도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지구 단위는 어떻게 그냥 사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별도로 우리가 영역에 계속 지구 단위를 냈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형성이 국사시킨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그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신속통합계획도 오선시장이 들어와서 명칭은 아까 우리 신 팀장님 설명한 것 같이 이게 하늘에서 바로 떨어진 건 아니고, 저희가 2년 전 19년도부터 공공계획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이걸 개선한 거거든요. 정책은 뭐 시장님이 뭐 바뀔지 안 바뀔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그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서 어느 시장에 보더라도 단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바로 없어지진 않는다는 말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 그 압구정지구 같은 경우는 72년부터 진행된 아파트 지구라는 용도지구거든요. 거기에 개발기능 계획에 따라서 있는 건데, 저희가 이게 도정법이 개정되고 그다음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지구가 이제 법령에서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 법제계에 맞게끔 현행화를 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전환해서 관리한다는 큰 틀의 그 도시 관리 계획의 전환인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아까 신 팀장이 얘기한 대로 신속통합 계획은 그 지구 단위와 정비 계획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아파트 지구를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은 그거와 병행해서 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은 조만간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의견은? 예. 그렇습니다. 저 앞에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제가 자료 같은 거 38페이지 보면은 서울시 역할에 대해서
신속통합계획과 그리고 통일정비 사업계획에 사업 절차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통합계획에서 계획 가이드 제공과 사업 절차 관리는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내역이 신속통합 기획과 공유상료 정비 사업 어떻게 차별화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획 가이드를 제공하는 부분은 공공재원 측에서는 서울시에서 계획 가이드라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문단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갈 거고 이제 공공재건축 성업심의가 법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 다만 이제 저희는 계획 가이드랑 사업 절차 관리에 있어서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신속통합계획을 실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분들이 도시의 위원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위원분들이 참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심의, 통합심의, 건축심의, 환경평가심의 이런 것들 갈 때 당초에 초기에 기획했었던 내용 그것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게끔 그 사업 절차에 있어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그것을 챙겨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뭐 담당자 바뀌면 많이들 겪으셨겠지만 공무원들 담당자 바뀌면 또 처음부터 다시 뭐 이런 겪은 경우 가끔 있으셨을 텐데 저희 신속통합기획 저희 팀은 뭐 저를 비롯해서 다 이제 일반적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민간에서 10년 이상 그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던 분들을 새로 이 신속통합기획을 위해서 채용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도시계획과에 민간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도시계획과에 한 14년 정도 있었고요. 같은 자리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업 끝날 때까지 아마 한 10년 정도 최소한 사업 끝나고 주문 다 하실 때까지 아마 지켜볼 것 같은데 아마 10년 정도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으니까 제 나이를 생각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 절차 부분도 제가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손 드신 분, 네. 기록에서 신성 통합기획의 좀 장점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단점이 뭔지 다시 말해서 신성 통합기획을 원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신사를 해서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기존 방식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신성 통합기획의 장점을 들었을 때 그걸 원하지 않는 단지들은 뭐 때문에 원하지 않는가 여러 그거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거기 무슨 함정이 있는 것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간파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새로 생긴 제도, 익숙치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셔서 안 하시는 단지들도 있을 것 같고요. 신속통합기획의 단점이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제도를 만든 직장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압구정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이 있으시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합이 없으신 일반 단지 같은 경우는 법적 지위를 가진 이제 주체가 없는 그냥 준비위원회 단계의 단지에서는 그 준비위원회가 대표성을 가지신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코너할 때 여러 준비위원회들이 있으신 데는 단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견 수립 절차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제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치구청에서 저희가 이렇게 조합이 없으신 단지 같은 경우는 자치구청에서 이제 주민참여단을 모집을 하셔갖고 최대한 그래도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주민들을 공개 모집해서 저희의 그 카운터 파트너로서 같이 이제 논의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앞에 분. 네.
예, 질문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신속통합과 설명해주신 들어보면 조합에서 요청을 해서 이제 강남구청에서 하나만 해주면 진행이 가능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합의 방안이 예를 들어서 이제 대지지구 통합과 입주 같은 게 있어서 분단위로 동의하지 않을 때는 그 분별도 제외가 가능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기부 체납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보면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성을 갖다 판단해가지고 이제 기부 체납 형태를 갖다 받아주는 거라는 얘기인데, 아까 보니까는 지하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다른 형태가 나왔었는데, 기부 체납 부분을 갖다가 지하 형태로도 가능한 거예요. 질문이 총 두 개입니다.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소유권 자체를 공고에 넘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기부 체납 부지에 대해서 지하를 활용하는 건 어렵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어떤 경우냐면요. 기부 체납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 시설로만 공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부분이사건을 설정하고 도시계획 시설로만 결정을 하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방식. 그러면 지하 부분은 이제 뭐 주민들이 이동이 가능하시고 지상 부분은 소유권 자체를 넘기지는 않지만 공공이 반드시 개방해야 돼. 뭐 그런 정도의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동의 부분은 구청에서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동의율에 대한 저희가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 단지별로 너무 이제 상황이 달라서 구청에서 판단하시게끔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동의를 어떤 절차를 가지고서 우리 조합이 동의 절차를 얻을지는 조합하고 구청과 같이 상의를 하셔갖고 나름의 이제 기준을 만드셔갖고 구청에서 동의를 하시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저희한테 예,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신속통합 계획에 대해서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자치구의 시단 문문에 보면 취지체가 있는 추진위가 있거나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장님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대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유와 그 다음에 의견들을 취합해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압구정은 일단 조합이 있고, 조합이 있다는 얘기는 조합은 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그런 대의원회나 거기서 의견을 이미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여부를 결정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조합을 하고, 구청에서는 보면 추진위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신속통합계획은 말 그대로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계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공감은 좀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그 동별 동의 여부는 원래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동별 제척도 가능합니다. 그 동에 예를 들면 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을 제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동에서 그냥 동에서 판단해서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구역 전체에 4분의 3, 그 다음에 동별 동의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있는 거라는 말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 조합에서 그 다음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신속통합계획에 허락받은 시간은 8시 30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금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 받는 걸로. 그럼 두 분만 받는 걸로. 그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참여 정비의 제일 큰 차이는 지금 띄워주신 슬라이드에서 보면 사업의 주체, 주도를 민간이 여전히 하지만 서울시가 신속하게 도와주겠다. 이런 좋은 뜻으로 제안해 주신 것을 이해를 했고요. 근데 서울시 역할에서 제가 좀 애매한 부분은 계획 가이드를 제공하신다고 하는데요. 힘 없는 분이 가이드를 제공하면 우리 주민들이 가이드와 무관하게 주민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인허가권을 갖고 계시는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저 표현이 저 위에 있는 사업 시행이나 정비계획 수립, 건축계획 수립을 다 민간인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저 가이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있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속통합 기획을 하겠다라고 우리 재건축 조합 안부진들 조합장님 포함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계획 가이드대로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통합기획 신청을 취소하는 절차가 혹시 있는지, 저희가 지금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것 같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다시 그 신청을 취소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속통합기획은 사실은 법정 절차는 아니고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 이거는 정말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대로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걸 따르지 않고 정전의 계획대로 위반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다만 그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통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분들, 거주위원회 위원분들, 각종 영향평가 위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의견을 주어서 조정한 계획안을 따르지 않고 원래 계획안을 고집하시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원래 30명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나올 말들을 미리 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신속통합기획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단분들이 해주시는 공공성에 대한 요소들은 본 회의에 올라가도 어차피 나올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거를 사전에 검토하느냐, 나중에 본회의에 가서 검토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가서 검토하는 것도 주민분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사업 목표로 계속 지연이 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원리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제가 덧붙이면 이 가이드를 저희가 같이 서울시에서 만들 때 주민 대표분들이 당연히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이드가 만약에 왜 가이드라고 하냐면 가이드 가지신 걸 다시 정비계획을 입안하셔서 입안 절차 맞춰서 다시 시에 결정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이드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가이드가 완성됐을 때는 다시 이런 설명의 절차를 저희가 1회나 2회 정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마련했어도 주민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사장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주민 설명을 다시 할 거고 어느 정도의 그런 공감을 얻은 다음에 추진하게 되고, 그게 결론적으로 아까 심팀장이 얘기한 대로 주민분들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오늘 오세훈 시장이 나오셔서 좀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거를 좀 질문 드립니다. 사실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디테일한 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 듣고 알겠는데, 이게 전부 뭐냐면 주제를 통과를 좀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국가가 보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하위국으로 전부 얼려냈고 규제를 해서 행복 추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온갖 법인비 같은 규제가 있고 많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독서예요. 예를 들면 미국 얘기를 들면 미국은 전부 네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고층 100층을 지으면은 거기 소방, 제일 신경 쓰는 게 더 나가는 소방이에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런 것만 몇 가지 규제나 이런 거 보고 나머지 들이 만들어야 말이야. 이런 걸 들어보면 예를 들면 맨하탄이 그래요. 그 다음에 직무를 수기로식으로 규제하는 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집값이 지금 1000년 부지로 오르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세대간의 맹탕들이 앉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내가 지금 시스템을 좀 바꿔달라 그런 거를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부천학인데 기부천학을 여기 모릅니까?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있고 그 돈 다 있어요. 기부천학은 대장동에 가서 하는 거예요. 네? 대장동 같이 벌판에 가서 하는 거지 거기 학교도 없고 도로도 없고 여기 우리가 이거 기원에 입지원 때 초중고등학교 가고 기부천학 한 겁니다. 근데 또 해. 뭘 또 그래? 대학 지혜는 얘기? 이거 없는 거는 여기 그 소방서가 없어. 그 소방서 굳이 내놓겠다 이거야. 그 서울시장 또 대결하고, 서울시장 그래 김천학 아무데나 그냥 들고 김천학을 하지 말고 대장동 같은 그런 새로 하는데 그건 김천학 해야겠죠. 근데 여기 뭐 김천학을 합니까? 15%면 15%가 2조 5천억이는데 뭡니까? 그럼 2조 5천억이 건축비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시장 이게 각 그 지역마다 이게 투성이 들어요. 그 거기에 맞춰서 이거 해주셔야지 일괄적으로 15% 내놔라. 예, 예, 정신 말씀하고 철학적인 말씀. 제가 이 두 예. 가지를 의원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하여간 시장님께서 직접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예, 다른 일정 관계로 오셔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어르신 말씀, 좋으신 말씀, 철학적인 말씀인데, 하여간 인간은 행복 추구권에 당연히 있죠.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까 기부채납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 밀도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이 환경이 바뀌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바뀌는 것들의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는 게 정비사업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발생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신속통합계획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피드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말 그대로 신속 이렇게 하게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여기서 아까 그 신지장이 한 번이 빠진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압구정 초등학교 뒤에가 사실은 2종 7층 지역입니다. 한양 4차 아파트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종 7층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그걸 안 바꿔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2종 7층을 2종으로 봐서 저희가 그 3종으로 종사형을 해드리셔를 좀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속통합 계획이 되면 아까 35층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오셔서 그게 너무 획일적이고 규제 일변도라서 그것들은 정성적으로 봐서 이런 관광별에 위치한 단지들에 의해서는 그걸 좀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걸 이미 발표한 바, 천명하신 바 있어서 어르신 말씀 충분히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필요 없으니까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설명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